본 내용은 미국 최초의 연쇄살인범 헨리 하워드 홈즈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괴담으로 실제로 있었던 살인범의 이야기를 괴담으로 각색하여 만든 이야기입니다. 원작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실제 사건을 다룬 영상들이 있으니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쁜 일을 많이 저지른 살인범의 이야기를 소재로 가져와 확실하게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각색하였으니 재미있게 시청 부탁드립니다. 또한 실제 범죄자였기에 아무것도 모른 채 희생당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동굴소울이 실화 각색괴담 주제 월드페어 호텔. 제가 죽고 나면 아무도 나를 괴롭힐 수 없게 시멘트로 관을 만들어 묻어주십시오.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모든 것은 실제로 내가 한 것이며 결국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일기로 적었다면 길고 길었을 내 인생을 적어두는 거라 생각하면 되겠다. 후회를 해서 반성이나 사과를 하기 위함이 아니다. 난 하고 싶었고 나쁘다는 것을 알고도 했다. 나는 1861년에 돈 한 푼 없는 가난하고 허름한 집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있는 것 같지도 않은 부모는 지금 생각해도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다. 아버지는 허구한 날 술을 퍼마시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외딴 시골에 있는 학교의 교사였다. 매일 술을 먹던 쓰레기 같은 아버지는 나를 가만두지 않았고 하루하루 폭력에 시달리는 것은 내 일상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신경도 쓰지 않으셨다. 오히려 어머니는 내가 아버지에게 잘해주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나를 질책했다. 성격이 소름 끼치지 않는가? 이런 게 부모라니. 어머니는 사회적으로 바라보았을 땐 아주 멀쩡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기독교를 믿으며 성실히 교회를 다녔는데 항상 트집 잡아서 나를 혼낼 일이 생기면 성경의 구절을 읊어댔다. 성경 속의 잠언 13장 24절. 매를 들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이었다. 나이 먹고 생각해봤는데 나를 그냥 혼내기 위한 합리화였다고 생각한다. 이런 환경으로 인해 나는 점점 폐쇄적인 성격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당연히 나이를 먹으면서 그 증상은 더욱더 심해졌다.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다른 친구들과는 전혀 어울릴 수 없었고 피해 다니기 바빴다. 이런 나의 성격을 당연히 이해해 줄 리가 없었고 나는 학교에서조차 매일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삶 속에서도 내가 따라다녔던 사람은 있다. 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 내가 알게 된 형이 하나 있었는데 비록 장애가 있는 한 살 많은 형이었지만 그 형만큼은 나한테 항상 잘해줬고 또 내가 좋아했다. 하지만 이 형도 장애가 있는지라 평범한 학생들은 괴롭히는 게 일상이었고 이 때문에 형은 늘 괴로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에 형이랑 둘이 놀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친구들과 마주쳐 끌려가게 되었다. 나는 어떨결에 끌려간 거였고 목적은 형이었다. 늘 그랬듯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괴롭힘을 당하던 그때 한 친구가 밀듯이 형을 때리는 바람에 형의 몸이 심하게 흔들렸다. 2층 높이에서 발을 헛디뎌 뒤로 떨어졌고 떨어진 곳은 초등학생밖에 안 되었던 형한테는 많이 위험한 높이였다. 당연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형은 죽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다 보았다는 것이었다. 그나마 형이라도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 혼자가 돼버린 나였다. 중고등학생 때에도 선배들에게 매일 불려가 괴롭힘을 당했다. 학교의 창고로 끌려가 다른 반 애들이 나를 발로 차며 내 옷을 모두 벗기고 깔깔대며 내 몸에 낙서를 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일은 나에게 일상이었고 이런 일들보다 훨씬 심하게 괴롭히는 경우도 허다했다. 괴롭힘을 힘겹게 이겨내며 나름 잘 버티고 있다 생각은 했지만 나에게도 탈출구 같은 것은 필요했다. 항상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고 내 인생에 불만이 많았는데 그래도 한 가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나면 기분이 풀리는 일이 있었다. 그건 바로 해부를 하는 것이었다. 알고 있듯이 해부는 죽은 생명체를 가져와 배를 갈라 이것저것 구경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해부를 위해 개구리나 도마뱀 같은 것들을 잡아왔다. 하루 종일 해부를 하고 있다 보면 거짓말처럼 화가 나는 마음이 차분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즐거웠다. 책으로 독학하여 연구와 재미로 해부를 시작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개구리나 도마뱀 같은 걸로 계속해서 흥미를 느끼기 쉽지 않았고 공부할수록 점점 대범해진 나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나 개한테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 조금만 참으면 될 줄 알았다. 부모나 친구들이 괴롭히는 것을. 하지만 그건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다. 20살 성인이 되고 난 이후 어머니는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다. 괜찮을 줄 알았던 재혼은 내 마지막 기대마저 배신했다. 새로운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툭하면 나를 때렸고 그때가 되면 어렸을 때처럼 해부를 하러 가기 바빴다.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내 나이 30이 되었을 때 딱 한 명 있는 친구와 술을 먹고 있을 때였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이만 많아졌어. 역시 어렸을 때 죽었어야 했나? 그 형처럼. 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나도 알아. 너 참 힘들 거라 생각한다만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어떻게든 살 생각을 해야지. 매번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냐? 너처럼 모든 게 평범했던 인생이 당연히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리가 없지. 그래. 내가 이해를 할 리가 없어. 너를 완벽하게 이해는 못해도 나는 앞으로도 꼭 열심히 좀 살라는 말을 해야겠어. 너가 안 좋은 말을 내뱉을 때마다 나는 마음이 아프니까 너가 좀 힘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나는 왜 한 번도 내게 도움이 된 적 없는 이 친구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일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은 나에게 너무 어려운 말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내가 유일하게 만나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내가 평범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해줄 때마다 묘한 기분을 느끼고 싶어 만나는 이유가 더 컸다.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다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나에게 항상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는 이 친구는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는 못하지만 내가 몰랐던 분야에 대해 조금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친구였다. 그래서 나는 이 친구를 만날 때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언젠간 네가 나한테 도움이 될 날이 올까? 너가 날 만날 때마다 나한테 무심한 듯 얘기해도 나는 너를 친구라고 생각해. 그래서 앞으로도 너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고. 그러니까 너도 정신 좀 차리고 이제부터 뭐라도 해봐. 보통 다른 사람들은 뭘 하면서 살아가는데? 뭘 당연한 걸 물어봐.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그걸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너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뭐길래 그래? 어린 시절부터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했던 해부. 이젠 조금 더 자세히 알고 배워보고 싶었다. 이것저것 책을 사서 공부해가며 사람을 제외한 동물들의 해부에 대한 완성도를 높였고 추가적으로 접목되어 있는 의술에 대한 지식까지 함께 쌓아갔다. 하지만 잠깐의 성취감도 잠시 부모님 때문에 공부조차 못하게 되었고 나는 점점 분노가 쌓여만 갔다. 잠시 그만뒀다가 내가 해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을 땐 지식은 충분했고 단 한 가지만 남아있었다. 나는 사람의 해부를 원했다. 하지만 당장 사람을 죽일 방법도 시체를 가져올 방법도 없었기에 반쯤 포기했을 그때 친구는 하고 싶은 게 생겨 너무 자랑스럽다며 꼭 끝까지 잃어보라고 얘기를 해줬다. 그렇게 의과대학에 가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고 해부학과 의학에 관련된 내용은 생각보다 나에게 어렵지 않았다. 의사가 된다면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이야, 뭘 해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뭔가 했더니 그게 의사였구나. 이렇게나 빠르게 시험에 붙어버리다니. 넌 천재야. 너가 말했던 것처럼 하고 싶은 걸 확실하게 이루려면 의사가 될 필요가 있더라고. 그래봤자 의사라는 직업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니까. 응? 의사가 되고 싶은 거 아니었어? 비슷하긴 한데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뭔데? 해부학이 좋아서 의사가 되었지만 내 궁극적인 목표는 그게 다가 아니다. 내 진정한 목표는 나만의 호텔을 건설하는 것.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너도 언젠가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 그럼 지금도 이렇게 항상 노력 중인걸?
언제든지 말만 해. 매일 책과 논문들을 살펴보며 공부를 할 때마다 뭔지 모를 쾌락이 느껴졌다. 단지 생물의 배를 열고 안을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거미줄처럼 펼쳐진 혈관과 근육들, 내가 그토록 원했던 모든 지식들이 이곳에 있었다. 이렇게 살면서 재미있다고 생각한 적이 또 있었을까? 이쯤에서 나는 연애를 하고 있었지만 당연히 연애 따위에 관심이 있던 게 아니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을 뿐. 진지한 만남을 원했던 한 여자가 나에게 다가왔고 나는 밀어내기 바빴다. 관심도 없었지만 말이다. 몇 마디 나누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다가 어느 날 대화가 의도치 않게 길어졌고 여자는 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보통의 사람들에겐 답변이 뻔한 질문이었겠지만 난 그 질문들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과거를 얘기해주며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지 말라 전해주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내 말을 듣더니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며 나를 안아주었고 나를 왜 안아주는 건지, 왜 저렇게 서글퍼게 우는 건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안겨 있었다. 참 이상하다. 내가 나의 치부를 드러내며 모든 부분을 얘기했고 다가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겠다고 말했다. 난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졸업을 했고 대학병원에서 배우는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외과 의사가 되었다. 매일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던 나에게 여자친구의 부모가 연락을 해왔다. 그동안 자신의 딸과 연애만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고 결혼을 하라고 재촉했지만 해야 할 일이 많았던 나는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연락했다는 말과 함께 모든 금전적인 지원을 약속하겠다는 말을 듣고 생각했던 계획을 다르게 결혼을 먼저 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여자친구 집안은 부자였기 때문이었다. 어차피 지금부터 돈을 모아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은 언제 가능할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나는 내 쓸모없었던 부모와는 연을 끊어버리고 1878년 아내와 결혼식을 올렸다. 드디어 이 거지 같은 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시골의 한적한 곳에 고급진 주택가로 이사했다. 나는 이미 1884년부터 대학병원에서 외과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이사를 온 곳이 근무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긴 했지만 집 주변은 한적한 곳에 마련된 고급 주택이었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음에서 벗어나 내 생활을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옆집에는 40대 정도로 젊은 여성이 장애를 가진 아들과 살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은 집에 화분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는지 다 죽어가는 잡초들 또는 깨진 화분들을 모아 본인의 집 주변에 어지럽게 배치해 놓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했는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집 정원까지 그 쓰레기들을 옮겨놓기 시작했다. 여보, 요즘 자꾸만 누가 정원을 어지럽혀 놓는데 치워도 다음날 가보면 항상 그대로네요. 나는 그 대상이 누군지 알고 있었기에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 바로 옆집으로 달려갔다. 옆집 문을 두드리니 젊은 애엄마가 문을 열고 나왔다. 안녕하세요. 이 집에 있는 아이가 저희 집 정원을 망가뜨려 놓고 있어서요.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뻔한 멘트로 대답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무표정으로 내 얘기를 듣고 있던 애엄마는 집 안으로 빠르게 들어가 아들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문까지 끌고 나오더니 내 앞에서 무자비하게 때리고 밟기 시작했다. 그렇게 맞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건지 아들은 휘두르는 엄마의 손을 묵묵히 맞고만 있었고 그 아이의 눈은 나와 같았다. 그리고 나는 뭔가 그 아이의 엄마를 죽이고 싶은 감정을 느꼈다. 그만하지. 죽고 싶어? 내 말을 듣자 그 여자는 폭행을 멈췄고 나를 응시했다. 눈이 마주치게 되고 움찔하더니 이내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그대로 들어갔다. 나는 분노를 추스리며 집으로 돌아왔고 오랜 기간 진정되었던 마음은 또다시 불타기 시작했다. 한동안 반복되는 삶에 내가 이루려 하던 목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고 결혼 당시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이든 지원해주겠다던 약속을 얘기하며 돈을 요구했고 내가 모은 돈과 아내가 건네준 돈을 계산한 뒤에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시절 우리 외과 의사들에게 제일 필요했던 건 해부학을 직접 공부할 수 있는 시체였다. 항상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했던 시기로 생각보다 많은 의대생들이 공동묘지에서 시체를 몰래 훔치거나 훔친 시체로 생명보험금을 타먹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나 또한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지금까지 재산을 모아올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을 준비와 계획으로 보내고 그 과정에서 이혼도 하게 되었다. 아내가 생각했던 그런 평범한 인생이 아니었을 테니 나는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합의 이혼이 진행되면서 나에게 별다른 잘못이 없었기에 아내의 재산 중 일부가 나에게 넘어왔고 그 합의금은 내가 그토록 바래왔던 목표에 도착하는 첫 발걸음이 되었다. 드디어 시작이야. 1893년 나는 목표로 정해놓은 금액을 들고 많은 인부들에게 연락을 돌려 호텔 공사를 의뢰했다. 내부 시공을 위한 업체는 한 곳에만 의뢰하지 않고 여러 시공 업체를 불러 만들게 했다. 외부와 완전히 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 방음벽과 지하실을 원했고 오직 나만 알 수 있으며 어디든 소리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비밀 통로를 만들었다. 당연히 해부실도 만들어져 있었고 복도는 미로처럼 얽혀 있어 작정하고 의도하지 않는다면 절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시설의 비밀을 알아낼 수 없다. 또한 나는 1884년부터 외과 의사로 일해왔기 때문에 건물 내에 안매장을 시킬 수 있는 기계를 구매할 수 있었으며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이름을 바꿔 개명하였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 흔적을 지울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완성된 건물은 3층짜리 상가로 주거시설이 함께 있으며 추가적으로 큰 지하실이 하나 있는 구조였다. 1895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엑스포가 개최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사를 위해 모여들었다. 내 인생을 바친 호텔의 이름은 캐슬 호텔로 투숙객들을 빠르고 합리적으로 해부하고 처리하기 위해 만들었다. 나는 먼저 투숙객들에게 접근해 보험 서류들에 서명하게 한 뒤 가스실로 납치한 뒤 죽여버렸고 시체는 외과대학에 무연고 시신으로 판매를 하거나 내가 만들어둔 소각로 장치에 집어넣어 화장시켰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불빛이 가득한 호텔이었지만 나의 사심을 채우려 만든 살인 공장이었다. 이렇게 내 호텔은 나한테 돈도 벌어다 주고 해부도 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아무런 문제도 없이 차근차근 계획대로 흘러가던 도중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된다. 이야, 이렇게나 성공을 하다니 정말 대단해. 이게 가능한 일이야? 오랜만이네.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여전하고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거주지도 바꿨는데 흔적을 모두 지웠다고 생각했지만 이 친구는 나를 한 번에 알아봤고 아는 척을 한다. 역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친구다. 갑자기 이사를 가버려서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그나저나 먼 길을 왔더니만 너무 피곤한데. 혹시 이 호텔에서 자고 가도 되나? 상관없어. 너가 원하는 만큼 쉬고 가도 괜찮아. 돈은 안 받을 테니 편하게 쉬다가 난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얘나 지금이나 말하는 거 하고는. 근데 의사도 됐고 호텔도 지었는데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난 내가 아직 원하는 걸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어. 이제부터 시작이거든. 그러니까 방해할 생각 말고 편하게 쉬다 돌아가. 나를 아는 사람이다 보니 아무 방해나 막 쓰게 할 수는 없었다. 여기 새로 이사온 지역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는 상황이었고 만에 하나라도 의심받을 만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 거참 쌀쌀 맞기는. 근데 혹시 밥도 주는 거야? 말해둘 테니까 필요한 것들은 다 누리고 가. 대신 나는 찾지 마. 알겠어. 대신 우리 오랜만에 만난 건데 대화라도 조금 나눌 수 있게 시간을 좀 내줘. 노력은 해볼게. 투숙객들이 머물 수 있는 곳들 중에서 제일 높은 층에 있는 방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그 꼭대기층은 관리하기도 쉬웠고 비밀 통로와도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그 친구를 방에 넣어두고 바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로 내가 살아온 기간 중 제일 짜릿한 경험을 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아래층으로 내려온 나는 카운터 직원에게 말했다. 오늘 투숙객 중에 장애인 아들이랑 같이 온 손님이 있죠? 그 손님 제일 좋은 방으로 바꿔드려요. 이벤트라고 말씀드리시고요. 오늘 내가 누구를 해부하는 날인지 궁금한가? 그렇다. 옛날 내 정원을 망가뜨리던 그 아들을 내 눈앞에서 무자비하게 때려 내 부모와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던 그 엄마. 그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내 호텔에 와 있다. 보자마자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우리 호텔이 소등되는 시간은 저녁 8시다.
도시의 치안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밤이 되면 사람들은 돌아다니지 않고 반대로 나에게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온다. 사실 마음먹고 작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시간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나를 아는 사람이 이 호텔에 묵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또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작업은 아무리 방음이 잘 되어 있어도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밤에만 움직이고 있다. 8시가 지나고 큰 불빛들은 소등되어 잔잔한 빛만이 남은 시각. 그 손님이 묵고 있는 방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고 나는 음식을 들고 서 있다. 손님, 이벤트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지내시는 동안 저희가 돈은 받지 않고 음식을 대접해드릴 예정이라서 혹시 이 음식을 안에 가져다 드려도 괜찮을까요? 공짜라는 말에 그의 엄마는 호탕하게 웃으며 흔쾌히 허락했다. 아들은 무표정으로 폭행하던 이 괴물 같은 아줌마가 고작 이따위 음식 하나에 표정이 이렇게까지 밝아질 수 있다는 게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가져온 음식에는 수면제가 들어가 있다. 먹으면 곧 잠이 들 테고 준비해둔 수레에 애엄마를 빼돌려 비밀 통로 및 지하실로 데려가 작업 준비를 하면 끝이다. 음식을 테이블에 놓자마자 애 엄마는 본인의 아들의 배고픔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허겁지겁 포크와 수저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개걸스럽게 먹어대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들은 먹어야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처럼 멀뚱히 앉아있길래 방법을 알려주며 음식을 먹게 해줬다. 본인의 입에만 음식을 꾸역꾸역 쑤셔넣던 애 엄마는 아들의 접시를 가로채며 이 자식에게는 음식을 줄 필요가 없다며 수저로 아들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꼴을 눈앞에서 보고 나니 나는 오히려 차분해졌다. 그녀에게는 아직 음식이 많으니 천천히 먹으라는 말과 함께 접시를 바로 치우겠다며 기다렸고 아들의 그릇도 다 비워져 갈 때쯤 두 사람은 힘없이 쓰러졌다. 아들은 침대에 눕혔고 애 엄마는 수레로 옮겨 곧장 비밀 통로로 이동했다. 우와, 방마다 진짜 횃불들이 걸려있네. 디자인이 진짜 고급. 아, 근데 너무 출출한데? 이 시간에는 위험해서 어딜 가기도 그렇고 내려가면 먹을 걸 좀 주려나? 친구도 바쁘다고 했는데 일단 내려가 봐야겠다. 친구는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방에서 나와 돌아다녔다. 호텔을 구경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나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호텔 밖은 위험하기 때문에 호텔 안에서 해결하려고 직원을 찾는 중이기도 했다. 그런데 복도를 지나면서 언뜻 마주친 액자를 보고 잠깐 멈춰섰다. 그림도 복잡하게 생겼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다 보니 그림이 떨리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뭐지? 비싼 그림은 움직이기도 하나? 집요하게 쳐다보고 있으니 그림이 움직이는 게 아닌 액자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알아챘다. 벽 뒤엔 분명히 아무것도 없을 텐데 액자가 떨리는 게 이상해 액자를 들춰보았다. 어라? 이건 액자가 이상한 게 아니라 벽이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움직이는 벽을 따라 걸어가던 친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벽과 움직이고 있는 벽의 경계면을 보게 되었다. 바람 소리인가? 뒤에 뭔가 공간이 있는 건가? 이런 공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건물에 문제가 있는 걸 그냥 넘어갈 순 없지. 아직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니 바로 알려줘야겠어. 친구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벽의 이상을 알리려 로비로 향하는 계단을 마저 내려가려고 하는 그 순간 맨 끝에 객실의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보통 객실들의 문은 하나인데 복도 끝에 저 방만큼은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 뭔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쓰는 방이라 생각했고 친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와, 저 끝방은 엄청 큰데? 저기에 친구가 있는 건가? 분명 그럴 거야. 손님들이 쓰기엔 저기만 방이 말도 안 되게 크니까 확인해봐야겠다. 걸어가는 도중 아래층에서 무언가를 들고 그 방으로 향하는 친구를 보게 되었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친구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근데 이상하다. 왜 음식을 들고 서 있는 거지? 사장이 직접 서빙도 하나? 일단 기다려야겠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친구는 궁금증을 못 이기고 그 객실에 다가가 안을 슬쩍 들여다보았는데 음식을 받고 허겁지겁 먹어대는 여자와 숟가락으로 막고 있는 아들로 보이는 사람, 그리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친구가 보였다. 이내 음식을 먹고 있던 두 사람이 차례대로 쓰러졌다. 뭐야?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어? 살짝 당황한 친구는 뭔가 알 수 없는 느낌을 받고
여차하면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객실 안을 조심스럽게 계속 살폈는데 쓰러져 있는 남자애는 침대에 눕히고 애엄마로 보이는 사람을 들쳐매고 문 쪽으로 나오는 걸 보고 헐레벌떡 복도의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사람을 수레에다 싣고 가잖아.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 친구가 수레를 끌고 들어간 벽 뒤로 잽싸게 쫓아갔다. 벽 뒤에는 아까 생각했던 대로 공간이 있었고 미세한 구멍으로 나는 바람 소리가 조금씩 들려왔다.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뒤를 쫓았고 쫓아가는 동안 주변을 살펴보니 어느 정도 이곳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순간 피비린내가 엄청났으며 주변에 백골사체들이 널브러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친구와 나눴던 대화들을 떠올리며 드디어 원하는 건 이룰 수 있다고 말했던 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알게 되었다. 그렇게 수레를 끌고 깊은 곳에 방까지 들어가 여자를 눕히고는 칼을 들어 해부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리액션을 취했다. 이건 명백한 범죄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사람에게 알려서 친구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뒤를 돌아 방을 나가려는 순간 누구야? 나야. 결국 너야? 여길 어떻게 알고 들어왔지? 어쩌다 보니.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것들은 다 뭐고? 알 바 아니잖아. 그리고 네가 말하지 않았어? 날더러 하고 싶은 걸 하고 살라며. 아무리 그래도 이건 범죄잖아. 너도 그걸 아니까 이렇게 몰래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친구는 말없이 칼을 든 채로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갑자기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으며 씩 웃었고 엄청난 공포감이 밀려왔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잘 됐다. 늘 도움이 안 돼서 어떻게든 하려고 했었는데 말이야. 이제서야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떠올랐는데 혹시 어때? 날 위해 재료가 되어주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건 범죄야. 난 지금 바로 나가서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릴 거고 너도 더 이상은 이런 짓 못하게 될 거야. 알겠어? 그리고 내가 이러는 이유도 결국 너를 돕고 싶기 때문이야. 비록 이런 짓을 했던 친구라고 할지라도. 웃기지 마. 내가 이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알기나 해? 너같이 도움 안 되는 새끼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이룰 순 없어. 알겠어? 친구에게 있는 힘껏 달려가며 칼을 휘둘렀고 그 친구도 있는 힘껏 나에게 달려들어 나를 제지하려고 했다. 우리 둘이서 격한 몸싸움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옆에 누워있던 애엄마가 깨어났다. 잠깐 재우고 작업실에 데려온 뒤 바로 깨워서 시작을 하려던 게 화근이 된 것이다. 진짜 이 새끼 때문에 되는 일이 없네. 나는 잠깐의 틈을 타 바로 그 여자의 목을 칼로 그어버렸다. 여자는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상처 입은 목을 부여잡으며 쓰러졌고 그 장면을 본 친구는 더 있는 힘껏 나에게 달려들었다. 몸싸움을 이어가던 중 친구는 벽면에 붙어있던 횃불에 몸을 부딪혔고 횃불을 고정하던 나무가 부서지면서 땅으로 떨어져 친구는 멈칫하더니 떨어진 횃불을 집어들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칼을 들고 다가가자 친구는 집어든 횃불을 나에게 휘두르며 이내 여기저기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 없애버리려고. 이런 것은 없어지는 게 맞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라고. 친구는 그 말을 끝으로 밖으로 뛰쳐나가 불이 났다고 소리 지르며 이곳저곳 할 것 없이 불을 붙여대기 시작했다. 대부분이 목재로 지어진 이 건물은 순식간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호텔에서 쏟아져 나왔고 나도 도망치듯 밖으로 나왔을 땐 이미 경찰들이 와 있었다. 친구의 신고와 증언으로 인해 나는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었다. 그때 친구는 소리쳤다. 너는 너가 죽인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당할 거야. 네 죄를 인정하고 반성해. 넌 죽어서도 고통받을 거고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준 적이 없는 게 아니라 너가 생각하던 그 악마 같은 삶에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이 없었던 거야. 평생 후회하길 바래. 역시 바로 죽여버렸어야 했어. 이후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며 건물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호텔의 비밀들이 밝혀졌다. 호텔 내부는 평범한 객실처럼 생겼지만 벽 뒤에는 공간이 있었고 그곳은 아무런 소리도 들어가지 않게끔 방음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설계자의 방에서는 버튼 조작을 통해 어디에 있는 방이든 가스를 채워 넣을 수 있었고
미로 같은 비밀 통로가 있었으며 또 다른 가스 주입용 밀폐 공간, 해부실, 소각장까지도 발견되었다. 1893년 지역에 박람회가 열리고 관광객들이 물밀듯 들어왔었다. 이 시점부터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최소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호텔에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하고 죽었다. 낮에는 호텔, 밤에는 살인 공장이었던 공간이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것이다. 잡혀간 다음날 바로 재판이 열렸고 재판을 받기 전 친구가 난 죽어서도 고통받고 저주받을 거라고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순간 어제 칼에 베인 목을 감싸주며 그르렁거리던 여자와 지금까지 죽인 사람들이 생각났다. 발버둥 치고 비명 지르며 나를 죽일 듯이 또는 슬프게 노려보던 그 모든 사람들의 눈빛이. 망치가 3번 두들겨지며 재판이 끝이 났다. 사형이었다. 지독한 범행 수법과 이를 뒷받침하는 친구의 증언으로 판결받은 교수형은 바로 다음날 집행된다는 말을 끝으로 재판관은 퇴장하기 위해 의자에서 일어났다. 두려워졌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죽인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죽은 나를 상대로 복수할까 두렵습니다. 죄가 인정되어 어차피 내일 바로 사형 집행이 될 테니 아무도 절 괴롭힐 수 없게 시멘트로 만든 관에 묻어주십시오. 내가 내뱉은 마지막 말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하는 부탁이었고 처음으로 들어준 말이기도 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친구는 내 뒤통수 쪽으로 소리쳐댔다. 결국 내가 말해준 덕분에 시멘트에 갇혀 안전하게 죽을 수 있게 됐네. 어때? 도움이 좀 됐어? 하지만 너는 시멘트에 갇혀 죽어서도 저주 속에서 도망치지 못하는 존재가 될 거야. 그러니 거기서 영겁의 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고통만큼 너도 고통받길 바래. 나는 그렇게 다음날 바로 사형이 집행된 후에 시멘트로 만든 관에 묻히게 되었다. 실제 범죄자는 사형을 집행받아 사망하였으나 그는 사형 집행관의 실수로 교수대가 고장나는 바람에 목이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바로 사망하지 못하고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을 받다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꼭 지옥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대가를 치르길 바랍니다.